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훈의 다시 찾는 조선 후기 22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의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다음 다시 찾는 조선 후기 23번째 시간으로 이 강의를 종결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유명조선의 양반 효자, 연료입니다. 왜 이런 제목을 달았는지는 강의를 쭉 끝까지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예의 국제적 질서로서 조선왕조의 국가체제는 개항 이후 이른바 제국주의 시대에 해체되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주목할 양상으로서 중화세계의 제후 으로서 조선의 국왕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가산화하기 시작했다. 왕실의 보존이라는 목적을 추구하는 가산제적 정책을, 내외 정책을 펼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한 국왕의 그 정치에 대해서 조선의 조정의 양반 관료들이 어떠한 대응을 보였는가? 일단 그 이야기부터 좀 시작할까 합니다. 그 좋은 것이 1884년 한 12월부터 86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시도되었던 러시아와의 이 밀약입니다. 1884년 12월 달에 고종은 3명의 밀사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파견해서 조선의 보호와 그리고 군대 파견을 청을 하게 됩니다. 그 배경에는 그해 갑신정변이 있고 이 큰 정변을 관여한 일본과 청국이 이른바 천진조약을 맺어서 서울에서 서로 철병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죠. 조만간 일본군과 러시아군이 철병하게 될 때 왕실의 안정을 보장을 누가 할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목울란 이래로 외무 참판으로 중국에서 파견한 외교 고문으로 와 있는 이 멜렌도로프가 아마도 본국 독일로부터의 사주를 받았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러시아가 자꾸 부도항을 찾아서 이 흑해라든가 이 발칸반도로 내려오려고 하니까 그것을 영국이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었죠. 또 독일도 러시아가 서진 정책을 취하게 되면은 위험하게 되니까 이 러시아라는 고음을 동방으로 유인하라라는 아마 그러한 어떤 권유나 지시를 받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이 멜렌도로프는 왕실의 안위를 보장하는 그러한 방책의 하나로 고종 부처에게 접근하여서 세상에서 가장 강대하고 큰 나라가 러시아니까 이 러시아의 보호를 구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사주를 했습니다. 그 결과 고종은 자기의 근신들 지위는 낮지만은 신뢰하는 밀사 3명을 브라디보스톡으로 파견을 했는데 이 브라디보스톡에서 이들이 벌이는 활동을 이미 만주에 있는 이 청국의 총독은 이미 그걸 파악을 하고 그걸 세심하게 감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멜렌드로프는 서울을 방문한 주 일본 러시아 공사관의 서기관과 협상을 해서 일본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주 일본 러시아 공사와 담판을 벌려서 조선을 보호해달라. 그리고 교관단을 군대를 파견해달라. 그 대가로 조선의 영흥만이나 동해의 어느 항구를 러시아에 조차해 줄 수 있다. 이제 이와 같은 거죠. 제안을 하게 되고 솔깃해진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실행함에 있어서 고종은 조정의 대신들과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외교권 자체를 왕실의 보호를 위해서 카산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고종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사실을 뒤늦게 외무 독판, 외무 대신 김윤식이 알게 됩니다. 이 김윤식은 이 사실을 청과 일본에 통보를 하면서 김윤식은 이 멜란도로프 방침대로 러시아를 끌어들이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조선 국왕의 신하이지만 동시에 중화세계의 대부로서의 자기 지위와 신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존의 질서에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되자 그는 국왕과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은 채 독자적 판단으로 청과 일본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러시아를 저지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이에 청이 강력하게 고종에게 이 사실을 따지고 해명을 요구하니까 고종은 멜란도로프를 해임을 시키죠. 그리고 자기가 파견했던 밀사를 처벌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사간부리들이 멋대로 간특한 일을 꾸몄다 해서 처벌을 해서 유배를 보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고종이라는 사람이 인품이 잘 드러나요. 아주 중요한 국사를 맡겼던 밀사를 자기가 공경에 처하니까 그런 일이 없다, 밀사를 파견한 일이 없다 하면서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조정의 대신은 왕과 상의하지 않고 외국에 이 사실을 알립니다. 여기서 이미 자기 판단으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열하는, 상호 신뢰와 협동은 볼 수가 없는 군신 간의 신뢰, 보호와 섬김의 미덕은 사라져버린 조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청나라는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위안스카이라는, 원색이라는 사실상 조선 조정을 감독하는 어떤 그 영사급의 외교관을 파견하죠. 이 웬석이가 와서 총독으로서 이렇게 방자하게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러시아와 맺은 그 우호 조약에 따라서 베베르라는 공사가 러시아로부터 정식으로 파견되어 옵니다. 그러자 고종은 다시 러시아와 밀약을 추진해서 1886년에는 서울에 주재하는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협의를 한 다음에 러시아 황제에게 밀서를 발송을 합니다. 우리 조선을 보호해달라. 그리고 러시아와의 연합군도 결성을 하자. 이런 거 엄청난 내용의 밀서를 발송을 하게 되는데, 당시 조정의 제1의 대신은 민비의 같은 일종인 민영익입니다. 민영이 조정의 실권자인데 민영익이 결사적으로 고종의 외교에 반대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반대를 해도 고종과 민비가 말을 듣지 않고 밀서를 발송을 하니까 민영익이 이 사실을 원세계에게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원세계가 이 사실을 그 본국의 이용장 북양대신에게 보고를 하고, 북양대신은 이거 안 되겠다. 이 고종이, 우리가 책봉한 이 왕이 우리를 배신하고 있구나 해서 고종을 폐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청의 서태후가, 최고 실권자가 쓸데없이 변방에서 국제적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해서 그 폐위 시도를 이제 막게 됩니다. 민영익은 자기를 신임하는 왕을 배신을 했죠. 그리고 홍콩으로 망명을 합니다. 홍콩으로 망명을 하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고 홍콩에서 쓸쓸하게 죽습니다. 조정 제1의 대신이, 왕비의 동생이 자기 조정을, 자기 국왕을 배신을 한 거죠. 왜 배신했냐? 배신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조선의 대부로서, 중화세계의 대부로서 자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선의 양반 관료도 국왕이 가사나함과 더불어 양반 관료, 중화세계의 대부도 자기 판단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발산하고 있었다. 저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그와 같이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두 차례의 큰 소동을 겪은 뒤에 청과 러시아는 협상을 해서 러시아는 조선의 영토나 항구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걸 표명을 하고 사실상 조선으로부터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이 부동항이 필요가 없는
철도를 건설하자 해서 이제 시베리아 철도를 횡단 철도를 건설하기 시작하고 10년 뒤에 그것이 완성이 되는 날 부동항 필요 없이 군대를 밀고 들어오게 되면은 조선의 운명은 거기서 결정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일본으로 하여금 엄청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이 조선을 이와 같은 위태로운 상태로 방치하는 종주국 청과의 한판에 승부가 불가피하다 해서 러시아가 내려오기 전에 청과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해서 이른바 일본의 청과의 개전을 위한 전쟁을 위한 준비와 외교가 시작되죠. 이 러시아를 끌어들임으로써 조선은 세계 주류 정책으로부터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과 러시아가 부리는 그레이트 게임에서 고종 왕조는 철없이 세계 종주국, 패권국, 영국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결국 20년 뒤에 그 애왕조가 나라가 망하는 하나의 단서를 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요한 일을 하면서 조선의 국왕은 대신들과 협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신들은 이 사실을 알고 그것을 종주국 청에 알림으로써 청이 이 조선의 국왕을 견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조선 왕조 조정의 그 대부들, 특히 친청 대부들의 이 나름의 가산제적 어떤 대응 양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조정의 대부들은 나중에 일본 세력이 들어오자 친일파, 그 다음에는 친미파, 다시 친러파로 갈라지고 그들 스스로 조선 국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국가적 단합을 모색을 하기보다는 각각 자기가 믿는 새로운 어떤 보호 권력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는데요. 친미, 친영, 친러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조정의 대부들 이외에 제야의 가들, 선비들, 이른바 양반들은 어땠느냐? 이 대표적인 사례가 1881년에 있었던 영남 만인소죠. 이 황준센이라는 잘 알려진 이 중국의 주일본 공사관의 황준원이라는 청국 관리가 조선의 김홍집이라는 어떤 양반 관료가 동경을 방문하자 그에게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전해줍니다. 이것은 조선이 앞으로 이렇게 행동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중국의 희망사항을 담은 중국의 조선 정책을 정리한 책입니다. 장차 세계에서 가장 무섭고 큰 러시아가 내려올 텐데 이 러시아가 내려오는 것을 어떻게 방비를 할 것이냐. 중국과 예전에 그래했던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 사대하고 친중국하고 옆에 있는 일본과 서로 결해라, 서로 맺어라. 그리고 저 멀리 있는 또 하나의 강대국 미국과 연합해라 하는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의 책이 국내에 전해지고, 그에 따라서 일본과의 조약은 이미 체결되어 있습니다만 미국과의 조약을 서두르게 되고 영국과도 조약을 맺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일련의 사태가 전개되자 영남 지방에서 유생들, 양반 선비들의 10,000명에 이르는 거기에 대한 항의의 상소가 올라옵니다. 일본은 우리를 침입할 나라다. 미국은 우리가 어떤 나라인지 잘 알지 못한다. 러시아는 우리와 감정이 없는 나라다. 근데 그런 나라를, 아무런 감정이 없는 러시아를 척지자는 이야기인데 장차 러시아가 우리를 침입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러시아든 모두 짐승의 나라다. 금수의 나라다. 그 금수의 나라와 쉽게 어떻게 문호를 열려고 하느냐. 또 중국 황준헌이라는 자가 대양 학문에 힘써서 나라 경제를 부흥시키라고 했는데 어찌 그와 같은 망발을 하느냐. 그에 관해서는 우리의 훌륭한 법이 있지 않느냐. 역사를 보건대 주나라 때 BC 1000년 전 그때 태평성대가 있어서 집집에 양식을 쌓아두었던데 그것이 어떻게 서학에 종사했기 때문이라 하겠느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대착오적인 그러한 어떤 상소를 올립니다. 소위 위정척사라 하죠. 일본과 서양을 금수의 나라로, 그리고 중국과 우리 조선을 중화, 소중화의 나라로,
여기는 이미 우리가 더 이상 남에게 배울 필요가 없는 개화된 문명이 있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선진된 개화 문명인데 누구에게 무엇을 배운단 말이냐. 금수의 나라와는 마땅히 문호를 굳게 하고 우리의 오래된 도를 지킬 일이다 하는 이와 같은 영남 만인소를 올리는데요. 이게 영남인의 그 대응이라면은 이게 영남만이 아니고 충청도, 전라도 말할 것도 없이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후 격동의 국내 정치나 국외 정치가 펼쳐지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 역사책에 대해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몇 사람들의 활동을 보죠. 이 이인영이라는 경기도 출신의 기호인이 있었습니다. 1895년에 을비사변이 일어나게 되자 어병을 일으켰습니다. 1907년에는 나라가 일본의 외교권을 박탈당하자 이 원주에서 기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8년 1월 달에는 이 전국의 어병 13도 어병 총대장으로 받들어져서 약 한 2,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제 서울로 진격하는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본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는 그와 같은 부고가 날라옵니다. 그러자 이인영은 하늘이 무너졌다. 천붕 하면서 자기 막료에게 사령관직을 맡기고 자기는 집으로 돌아가서 3년상을 치르고 나서 다시 돌아오겠다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총대장이 이와 같은 양태를 보이자 어병의 사기는 크게 저하되었고 그래 해산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인영은 일본 군인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그때 신문을 받으면서 어떻게 총대장으로서 가볍게 부친의 상을 위해서 귀가를 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니까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예법에 따라서 상을 치르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법 제도다. 이를 행하지 않으면 불효요. 부모의 불효한 자는 검수다. 짐승과 같다. 이 일본 사람과 같은 서양인과 같은 검수와 마찬가지다. 근데 검수는 신하가 될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불충이다. 그래서 충효, 임금에 대한 충과 부모에 대한 효는 그 본질이 같습니다. 이것이 선후 관계가 충돌을 할 때는 임금을 위해서 어병을 하는 게 충이죠. 부모를 위해서 상을 예법에 따라서 상례를 지키는 거 효입니다. 이 두 개가 충돌을 할 때는 마땅히 효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결국 일본군에 체포된 이인영은 그 일본군에서 일본에서 처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대한민국이 현창하는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받았던 사람이죠. 이분에게 있어서 또는 조금 전에 영남 만인소를 올렸던 그 영남의 선비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조금 전에 소개한 민영익이나 김준식 같은 조정의 대신에 있어서 오늘날 같은 국가간접이 있었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이분에게 마땅히 당시 1600만 우리 조선 동포의 생사화복이 걸린 일대 전쟁을 치는 사령관으로서 국가의식이 있었다면 마땅히 진중에 아버지의 빈소를 차려놓고 나름대로 상례를 지키면서 이 국가를 위한 어병 전쟁은 했어야 되죠. 그러나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그와 같은 오늘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국가의식이 없었다. 어디까지나 조선의 사로서 중화세계의 선비로서의 의식이 있었고 그 나름의 그 질서 의식이 있었는데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니까 천자 제후 대부 사서라는 이 동양의 아름다운 질서가 무너지니까 이분이 그 어병을 한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이인영 어병 총대장의 이 행동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가?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 아는 대로 충실하게 부모에 효도하는 것이 충의 근본이다. 효도의 기본은 아버지의 상을
예법에 따라서 충실하게 치르는 것이죠. 또 하나의 사람은 제가 몇 차례 이 TV 강의를 통해서 언급한 사람입니다만은 이 충청도 유림을 대표하는 선비를 대표하는 호의암 유인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유인석이라는 사람이 1895년에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어병을 일으켰죠. 이 제천 어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병을 일으켜서 활동을 했습니다. 유인석 어병이 원주 가흥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해서 패배를 한 다음에 어병은 해산했습니다만 그 가흥 전투 전에 어병 부대 내에 포수들, 상민 신분의 포수를 대장으로 하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 부대장이 바로 이 유인석의 막료인 중군장, 이 양반 신분의 막료와 이 작전 회의를 하다가 다투게 되죠. 다투게 되니까 그 평민 출신의 어병장을 처형한 사건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죠. 이 유인석 어병이 결국은 해산된 데는 이와 같은 이 사건이 있었는데, 다시 말해서 이 유인석 어병장 역시 어병을 일으킨 것은 조선이라는 하나의 국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국민국가적 어떤 그 질서 감각, 그 애국심에서 나오는 행위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예의 국제적 질서로서 제후와 대부와 사와 서라는 어떤 전통적인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병을 일으킨 것이고, 그렇할진데 이 서민 상놈 출신의 어병장이 저 양반 대부와 사에게 되어드니까 그를 처형을 한 것이다. 이분의 행동도 지극히 합리적으로 해석될 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결국 1905년에 나라가 일본의 보국이 되자 브라디보스톡으로 연해주로 자기 문화를 이끌고 망명을 합니다. 1911년에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일어나서 한족 출신의 소문이 집권했다는 소식을 듣고 쾌제, 만세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손문승생에게 편지를 쓴다. 이 편지가 실제로 전달된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유인석의 문집에 있습니다. 나 인석은 동쪽 끝에 제야 유생으로서 감히 중국의 대사를 논하겠는가? 우리나라는 대중화를 이은 소중화로서 중국을 종가를 대하듯이 해왔다. 근데 최근에 우리는 일본에 병탄당하고 말았다. 여기 연해주에 온 지 수년이 되었다. 날마다 중국이 부응해 주기를 바랐는데 다행히 오늘 드디어 성취되었다. 이 중국의 정통 문명을 개성하는 중국 민족이 만주족을 몰아내고 다시 저 중화의 전통, 이 존주대의 공명의 가르침을 이어받는 중국의 전통이 명나라에서 끊어졌는데 그게 이제 드디어 회복이 되니까 중국을 종가로 섬기고 스스로를 지족, 소중화로 했던 조선의 부흥도 이제 멀지 않았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만세를 부르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개 중국의 독립 여부는 우리의 전망에 덕에 딸렸다. 각하, 손문 각하는 심사하기 희망한다. 이와 같은 편지를 썼는데 이후에 기대한 대로 손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각하 밖에서 공자의 제사를 폐지하고 두발을 서양식으로 자르고 양복을 입고 이렇게 하니까 크게 실망한 나머지 이 병이 들어서 1915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 이성이라는 분이 영남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큰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경상도 성주의 한계 마을 출신으로서 그 유명한 한주 선생의 아들입니다. 경상도의 안동에 이 태계의 그 학파와 문화들이 있다면은 경주에는 이연적 성생의 회제 이연적 성생의 학파와 문화가 있고, 그리고 경상우도로 오게 되면은 한주 이진상의 그 문화와 학파가 있는데 그 학파를 잇는 이 경상도를 대표하는 어떤 그 양반 가문과 학맥을 잇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라가 망하자 역시 중국으로 망명을 했는데 신의 혁명에 큰 기대를 했는데 신의 혁명 결과 이 손문승생이 하는 걸 보니까 안 되겠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중국의 중화
국의 이 손문 국민당 정부의 이문치라는 관료와 논쟁을 벌이는 것이 많은 논문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신의 혁명은 요성과 공맹의 도를 폐하여 신성한 종족이 서양의 백성이 변하도록 했다. 참 실망이 크다. 이러니까 이문치라는 이 중국의 관료가 국가를 떠나서 성인의 도를 논하기는 힘들다. 성인의 도가 이라면은 국가란 것은 그 이를 발산시키고 실현하는 키와 같다. 이 두 개가 떨어질 수가 없다. 당신과 같은 조선인으로서 만국의 백성은 이 고담 줄론을 삼가하고 나라를 되찾는데 먼저 힘써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충고를 하니까 이성인은 성인의 도는 국가를 초월하고 모든 국가가 민족의식으로 대립하면 천하를 더욱 소란스러워질 뿐이다. 그래서 성인의 도는 국가를 초월해 있다 하는 이와 같은 논리로 이문치에 반박을 합니다. 이성인은 그야말로 저 초국가주의적, 범세계주의적 어떤 고상한 어떤 코스모폴리탄으로서의 그 모습을 거기서 읽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오산입니다. 이분의 이야기하는 성인의 도는 그야말로 세계의 만국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와 같은 큰 선진적인 이념과 무관한 조선이 고수여행 공맹의 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를 초월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이성희가 결코 그 1910년대 나라도 망하고 혼란한 아시아 정세에서 새롭게 발견한 새로운 어떤 세계관이 아니라 그가 그의 성생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조선 성리학의 본래 이치에 충실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성희 선생의 제자가 바로 김창숙 선생이요. 심산 김창숙 선생이고 오늘날 성균관대학을 세운 초대 총장을 하신 분이고 저도 성균관대학에서 무려 14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이분의 그 남긴 문집을 읽곤 했는데요. 이성희 선생의 제자로서 김창숙 선생은 일제에 저항한 그야말로 온몸으로 저항한 독립운동가이죠. 이 북경으로 망명을 해서 신채호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고 일제에 체포가 돼서 옥살이를 장기간 하셨고 고문을 심하게 받아서 걷지를 못해서 이 안전병이로서의 생활도 강요당했던 그러한 분입니다. 또 해방 이후에는 대한민국을 건립하는 김구 선생과 노선을 같이 하면서 또 이승만 대통령과는 또 대립하기도 했던 이 정계의 원로이기도 했는데요. 이분의 생각이 어떠했는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1940년에 이 고향 성주에서 이제 은거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의 창씨 개명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한탄을 하면서 지은 시를 제가 뭐 간략하게 내용만 요약해드리면은 오 아름다우라 우리 무궁화 강토 신앙 당국께서 나라를 정한 이래 해와 달이 아름다운 깃발로 빛나네. 효제를 방패로 삼고 충신을 충과 신을 그 도끼로 삼아 백성이 모두 화합하네. 황실은 빛나는 5천년 문물은 얼마나 화려하였던가 해서 우리 참 그 5천년의 빛나는 역사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중고 이래로 세습이 크게 무너져서 이 아름다운 풍습이 크게 무너져서 당파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불량한 세도가 떨쳐서 선량한 사람이 모두 죽어 없어지는 마침내 매국노들이 바로 하였구나. 이렇게 역사를 크게 회고한 다음에 일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원수가 통감으로 왔거나 놈들의 성질은 본래 깡총깡총 놈들의 풍속은 본래 어릿어릿 옷을 입기를 마주 추한 삼짐승 같거나 옷 입은 거 보니까 짐승과 똑같아. 바지도 안 입고 특히 여인들이 말이죠. 저 속옷도 안 입고 치마만 두르고 있고 그다음에 친척 간에 혼인하고 음탕하며 일본은 건친 간에 혼인을 하죠. 또 시누이와 올케가 다 벌거벗고 한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성은 없고 이름만 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성은 없고 집집마다 자기 씨만 있다. 그래서 니라서 돌과 옥을 구분하리요. 누가 양반이고 상놈인지 구분이 안 된다. 성이 없으니까.
아름다운 우리 강토의 성냥이와 이리때가 날뛰다가 저 짐승 같은 성냥이와 이리 저 일본 놈들이 이렇게 날뛰다가 드디어 이제 독살스럽게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성을 없애려고 하여 성을 없애서 우리를 짐승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는 이와 같은 한탄한을 실었습니다. 더없이 강인한 어떤 반일 민족 정신으로 독립운동을 한 분인데, 이분의 일본 인식은 이분의 아버지 세대가 추진한 영남 만인소의 그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고, 이분의 세계관은 이분의 성생이, 이성희 성생이 중국인 관료 이문치와 토론하면서 나타낸 그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대한민국의 건국의 주역으로서 활동하신 이 김창숙 선생으로까지 성균관 대학을 세운 이분의 사상으로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이것이 모습을 달리하고 이 원형 그대로는 아니지만 이 정서 그대로가 오늘날 한국의 민족주의의 정서가 되어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19세기 조선의 양반 대부나 사회의 정신세계는 결코 일본의 강점과 함께 없어진 것은 아니고 그대로 면면한 어떤 그 기운으로 이 대한민국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좀 서핑을 하다가 아주 재미있는 인상 깊은 기사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중국을 여행하고 요정성에 간 한국인 여행단이 중국에서 어떤 비석을 발견했습니다. 이 비석의 뭐냐 하면은 비석의 제목이 유명조선국 열부유인 우시지묘입니다. 그래서 이 묘를 탐사한 여행단이 이 묘의 유래에 대해서 안내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데, 그 설명을 들은 어느 그 여행객이 이게 이랬던가 하면서 놀래가지고 다소간의 놀라는 심정으로 이것을 기사를 올렸는데요. 일제강점기 만주에서 항일 의병 활동을 하던 황해도 평산 출신의 이질룡 장군이 일제에 검거되어 1918년 평양 감옥에서 순국하였다. 황해도 평산인이 만주에서 항일 의병하다가 잡혀서 국내로 끌려 들어와서 평양에서 순국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의 부인 우씨도 남편을 따라 순절했다. 목을 맸겠죠. 17, 18세기, 특히 19세기 이후에 왕성하게 일어났던 사대부가 여인들의 순절 현상이 20세기 초에도 일제하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기리기 위해서 연영성 관전현 청상구에 어열비를 세웠는데, 우리가 참배했던 이 어열비의 비문에 유명조선국으로 시작을 한다. 유명조선국 열부 유인, 유인이란 건 사대부가의 그 여인이란 뜻입니다. 유인 우시, 성을 갖는 여인이 남편이 죽자 따라서 죽었다. 이것을 기리기 위해서 당대인들이 요정성에다가 이 어열비를, 이 소식을 듣고 요정성 관전현 청상구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이 어열비를 세웠던 것이죠. 그걸 이제 뒤늦게 우리 오늘날 관광객들이 이제 방문을 한 것인데, 다시 말해서 남편을 위해서 순절하는, 일부 종사하는 성리학이 조선의 사대부 계급에게 부식한 그 가정문화, 여인의 의식은 그대로 일제하에 타국당 만주에서까지도 개성이 되어서 이와 같은 비석을 남겼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하자 하는 것은 유명조선, 이 명나라에 속한 제후국 조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유명조선국이라는 세계사의 인식과 이 우시라는 성을 갖는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순절한 현상과는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전 체제로서 17, 18, 9세기를 거쳐서 성숙해 왔고 20세기 초 이국 땅에서까지 이런 현상이 벌어진 데는 그와 같은 긴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자, 이것으로 조선왕조는 단순히 해체된 것이 아니라 그 문화는 20세기에 깊숙한 그림자로서 오늘날까지 드리워져 있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